이 과목 기계제도 부분입니다. 이제 16번부터는 기계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16번 도면의 표제란에 제3각법의 투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삼각법과 일각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번과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반면 일각법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삼각법과 일각법이 차이 나는 이유는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각법은 눈, 면, 물체 순으로 보고 나서 이 투상을 그리고요. 일각법은 눈, 물체, 면 순으로 이것을 보고 나서 투상을 그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만 가지고 하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빨간색 통 안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서 삼각법과 일각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법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정면도를 나타낸다고 할 때 눈, 면, 물체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이 정면에서 본다고 할 때 눈이 이 면을 보고 면이 이 물체에 닿는 곳을 찍어가지고 정면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면도 같은 경우엔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를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측면도의 경우에도 눈, 면, 물체이기 때문에 면이 나타내는 이 물체의 모양이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좌측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삼각법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각법은 어떨까요? 일각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각법의 경우에 정면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면도와 좌측면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일각법으로 우측에서 볼 때 우측에서 물체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내는 이 찍어내는 면은 좌측면을 찍어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에다가 이 우측에서 본 이 물체의 이쪽 면을 좌측에다가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좌측에서 보게 될 경우에 좌측의 이 면들을 우측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법과 일각법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법과 일각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삼각법과 일각법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눈, 면, 물체, 눈, 물체, 면 이 순서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삼각법은 어떠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지, 일각법은 어떠한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지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7번 코일 스프링 제도하는 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로 도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스프링은 하중이 안 걸린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스프링을 제도한 그런 도면을 예시로 들어 놓았는데요. 아래 보면 알겠지만 스프링이 전혀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도시되어 있죠. 2번, 종류와 모양만을 도시할 때는 재료의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료의 중심선만 도시한 게 아니라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하면 이 감겨 있는 모두를 다 도시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중심선만 이렇게 도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3번, 요목표에 단서가 없는 코일 스프링은 오른쪽으로 감은 것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감는 게 일반 표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이 오른쪽으로 먼저 감겨져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단서가 없이 표시게 되면 당연하게 오른쪽으로 감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코일 부분의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의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에는 생략하는 부분의 선 지름의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스프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미 없이 이러한 모양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생략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생략을 할 때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1.3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다 맞는 내용인데, 이 코일 스프링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2번, 3번, 4번이 맞는다, 왜 맞느냐, 이 내용까지 모두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파단선의 용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하나씩 봐볼까요? 1번, 단면도를 그릴 경우 그 절단 위치를 표시하는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절단선에 해당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네모난 물체를 절단할 필요가 있어서 절단해서 이 단면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절단선 같은 경우에 끝은 두껍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1.3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절단선의 표시 방법이고 절단선의 모양입니다. 2번, 대상물의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파단선이죠. 이 파단선의 용도는 대상의 일부를 떼어난 경계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파단선입니다. 그 부분이 떼어내졌다고, 파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단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표시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숨은선, 파선의 형태로 표현되는 숨은선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에서 딱 봤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에 파인 원통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이렇게 숨은선으로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이 숨은선은 파선의 형태입니다. 4번,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 모두 이렇게 1.3선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죠. 모두 다 중심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선의 쓰임 용도와 각 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제3각법 정투상도에서 우측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오른쪽에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게 정면도고 위에 있는 게 평면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히
우측면도가 되겠죠? 특히 이것은 제3각법이니까요. 그러면 정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해서 한번 물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면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먼저 같은 모양으로 물체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볼 때 이렇게 평면도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 이 평면도를 그대로 한번 그려놔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그려놓은 것들을 잇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측에서 이 물체를 보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결과적으로 숨겨진 거고, 우측에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기계 제도에서 구의 지름을 표시하는 치수 보조 기호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는 원의 지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의 r은 원의 반지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10은 r, 5랑 동일한 크기가 되겠죠. 3번 S파이는 9의 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붙은 S가 9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파이는 9의 지름이고 SR은 9의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9의 지름을 표시하는 치수 보조 기호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아래 보면은 앞에 두 개는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다룬 거고 뒤에 두 개는 9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이거는 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뒤에는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를 보면은 앞에 있는 거는 9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그 뒤에는 9의 부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내용이 나오게 되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r 제곱이 되기 때문에 4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바로 면적을 의미하죠. 이렇게 원과 9에 대한 공식이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의 길이, 둘레 길이, 원의 면적, 9의 면적, 9의 부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놔야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단면도의 표시 방법에서 그림과 같은 단면의 종류는 이라고 묻고 있네요. 아래에 나오는 이 파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그 아래에 있는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절반을 절단해서 그 절단면 그대로 나타낸 것이 온 단면도입니다. 한쪽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만 절단해가지고 이것을 4분의 1만 절단했지만 그 절단한 나머지까지 전부 다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한쪽 단면도입니다. 부분 단면도는 일부만 떼어낸 것입니다. 일부만 떼어내서 단면으로 만든 것, 이것이 부분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 도시 단면도가 있는데요. 이 회전 도시 단면도는 만약에 이 물체를 옆에서만, 이 방향에서만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저 이렇게 사각형이다 라고 밖에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모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I자 모양이다라고까지도 알 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단면의 모양은 이 I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전 도시를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이 아래 나와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파단선 사이에 외형선으로 그릴 경우 사용하는 것이 회전 도시 단면도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21번 문제에 나온 이 단면도는 바로 4분의 1만 절단해가지고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면에서 표면에 결 도시 기호가 잘못 기입된 곳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이 표면의 결 도시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뜻하는 것은 칼날입니다. 칼날로 그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긁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맨들맨들하게 긁어내주세요. 더 정밀하게 긁어내주세요. 훨씬 더 고급진 면으로 만들어주세요. 완전 고급진 면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표면 거치기 기호들입니다. 그리고 Z로 갈수록 좀 더 고급진 면으로 가공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체 내부에 표시돼서는 안 되고 물체 외부에서 찌르는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야겠죠.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 D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 내부에서 찌르는 모양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D번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4번이 되겠습니다. 이 표면 거칠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놓아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은 가공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막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원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공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데이텀 표적이 영역일 때 표시하는 기호는 어느 것일까? 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텀 표적이 영역이라고 나와 있을 때 표시하는 기호는 4번이 정답입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예시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 영역이 모두 데이텀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네모에다가 속이 차 있는 네모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데이텀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면에 나와 있는 B를 보겠습니다. 데이텀 기준으로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칠해진 세모난 삼각형에다가 내려와서 거기다가 A 또는 B 등등의 기호를 써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 B가 되는 거고 이 기준으로 잡은 곳이 바닥면이 되겠죠. 이 바닥면이 바로 기준면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데이텀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직각이고 B에 대한 직각이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것의 오차 범위는 0.011 이건 IT 공차를 의미하는데 0.011 이내로 이것을 직각이 되도록 정확하게 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면이 아래 바닥면 B와 직각이 되도록 맞춰라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텀입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치수, 중요한 위치, 결합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가공할 때
이 데이텀을 꼭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어떠한 물체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직각이 정확히 맞지 않게 되면 바닥면과 직각이 맞지 않은 상태로 조립이 됐을 경우에는 덜컹덜컹 거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조립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준을 잡고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 KS 기어 제도의 도시 방법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입봉우리 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에 실제 기어 제도에 대한 도시 방법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입봉우리 원은 이 끝 원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 원을 찾게 되면은 이것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그리게 된다고 볼 수 있고 1번은 틀리게 되겠죠. 2번 피치원은 가는 1점세선으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피치원이 여기 있죠. 말 그대로 가는 1점세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확한 도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이겠죠. 3번 이골원은 굵은 1점세선으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골원은 입부리선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이가 있을 때 이의 끝이기 때문에 입부리 원이라고도 하고 이의 끝이기 때문에 이의 골짜기라고 해서 이골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끝이기 때문에 이 끝원이라고도 하고 이의 끝이기 때문에 이의 봉우리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봉우리 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명칭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골원은 가는 굵은 1점세선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가는 실선 또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곳이 단면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단면으로 나타냈을 때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1점세선이 아니겠죠. 4번 입줄 방향은 보통 2개의 가는 1점세선으로 그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입줄 방향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가는 실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가는 1점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번 도면에 파이 100 H6/M6으로 표시된 끼어 맞춤의 종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먼저 이 내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문자가 앞에 오고 있냐 대문자가 앞에 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문자가 앞에가 오면은 이게 구멍 기준이 되는 거고요. 소문자가 앞에 오면 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해가지고 구멍이 앞에 오면 구멍 기준식이 되고 소문자가 앞에 오면 축 기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벳을 봐야겠죠. 알파벳이 대문자 H%M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문자 H 같은 경우에는 구멍 기준으로 볼 때 헐거운에 속하고 있고 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 끼워 맞춤 또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중간 끼워 맞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틀렸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틈새와 잼새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틈새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축보다 무조건 클 때 구멍의 가장 작은 오차 범위도 축의 가장 큰 오차 범위보다 클 때 틈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의
구멍이 가장 클 때보다 축이 가장 작은 오차 범위에 있을 때가 무조건 크게 된다면 이것은 죬새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축이 어떻게든 간에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꽉 조이게 되고 그 꽉 조이는 그 부분의 오차 범위만큼을 조엠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새와 잼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틈새에서는 구멍이 무조건 축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잼새에서는 축이 무조건 구멍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6번) 입도가 작고 연한 숫돌을 작은 압력으로 공작물의 표면에 가압하면서 공작물에 이송을 주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주어 표면 거칠기를 높이는 가공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가볼까요? 1번은 랩핑입니다. 랩핑은 랩젤을 통한 정밀 가공인데 아래에 그 예시 그림을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공구와 고정구가 있고 랩액과 랩제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구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가공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공작물이 맨들맨들하게 정밀하게 가공되는 것이 바로 랩핑입니다. 랩핑 같은 경우에는 숫돌에 진동을 주어 표면 거칠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랩젤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호닝입니다. 호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깔때기 모양의 것으로 원통의 내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으로 원통의 내면을 맨들맨들 또는 원통의 내면의 크기, 원통 구멍의 크기를 더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슈퍼 피니싱입니다. 슈퍼 피니싱은 연한 숫돌로 작은 압력으로 공작물의 표면에 이렇게 가압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공물에 이송을 줘가지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까지 주어서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표면 거치기를 높이는 건데요. 이게 아래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공물이라고 볼 때 가공물 위에 숫돌을 넣고 그리고 숫돌에 진동을 주면서 가공물을 옆으로 움직이고 진동까지 줌으로써 이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표면 거칠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슈퍼 피니싱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배럴 가공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통 속에 가공하는 물체, 가공하는 물질 모두 다 넣어놓고 막 회전을 시키면은 얘가 서로 부딪히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배럴 가공입니다. 그래서 배럴 가공을 통해서 이것도 매끈한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알아놨으면 해서 가져왔는데요. 숏피닝이라는 것과 버니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숏피니싱이라는 것은 숏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작은 강구들을 뜻하는데요. 이 작은 강구, 조그만한 구슬 같은 것들을 막 분사시켜서 표면에 쏴주는 건데 이를 통해서 그 물체의 강도와 피로 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버니싱은 강철볼을 압입시켜서 소성 가공하는 건데요. 강철볼을 강한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아예 소성 가공하는 것이 바로 버니싱입니다. 그래서 쇼피닝과 버니싱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27번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하향 절삭과 비교한 상향 절삭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향 절삭과 상향 절삭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상향 절삭 같은 경우에는 커터가 회전하는 방향과 이송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그리고 커터를 통해서 아래로 들어 파내면서 가공을 하는 방식이 바로 상향 절삭입니다. 반면에 하향 절삭은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동일합니다.
얘는 반대고요. 네, 하향절삭은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동일한데 그렇기 때문에 커터가 파내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파냅니다. 그래서 상향절삭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파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향절삭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처럼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파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절삭의 특징을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1번, 커터의 마멸이 심함. 말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파내기 때문에 커터가 훨씬 잘 마멸되는 편입니다. 2번, 가공면 거침. 아래에서 위로 힘을 줘서 파내기 때문에 가공면이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백래시 없음. 상향절삭 같은 경우에는 백래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가공이 되고요. 반면에 하향절삭은 백래시가 생기기 때문에 백래시를 보완하고 보정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백래시를 감안해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 상향절삭은 일감 고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파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힘으로 들어가지고 이 물체를 가공하게 되겠고요. 큰 힘이 들기 때문에 물체를 좀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바이스에 고정해 놓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하향절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고정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공이 가능한 반면에 상향절삭은 꽉 끼워놓지 않으면은 이 힘으로 인해서 공작물이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 일감을 단단하게 고정해야만 합니다. 상향절삭 같은 경우에는요. 5번, 치수 변화가 적음. 말 그대로 백래시가 없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상향절삭은 치수의 변화가 적습니다. 6번, 기계의 무리가 덜 갑니다. 하향절삭보다 상향절삭은 훨씬 기계 자체에 무리를 덜 주는 편입니다. 이 상향절삭의 특징만 정확하게 알아놓더라도 하향절삭은 정반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향절삭을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향절삭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커터의 수명이 짧다. 커터의 마멸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터의 수명도 짧겠죠. 2번, 절삭된 칩이 이미 가공된 면 위에 쌓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아니죠. 절삭된 칩을 그 바깥으로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쌓이지가 않습니다. 하향절삭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파내기 때문에 칩이 뒤로 떨어져 가지고 이미 지나온 곳에 칩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향절삭이 아니라 하향절삭의 특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의 변화가 작다. 맞죠? 치수의 변화가 적은 것이 상향절삭의 특징입니다. 하향절삭에 비해서 절삭열이 특히 적게 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치수 변화가 적어서 이것이 상향절삭의 특징이자 장점이 됩니다. 4번, 표면 거칠기가 나쁘다. 상향절삭의 경우 하향절삭보다 훨씬 표면 거칠기가 나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28번, 선반의 베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반의 베드가 어떤 것이냐? 아래 선반 그림을 준비했는데 선반 베드는 바로 여기, 이것을 선반의 베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선반의 베드입니다. 사실상 선반을 유지하는 그 중축이 되겠죠. 선반 베드에 대한 설명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베드의 재질은 특수강으로 경도와 인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맞지가 않습니다. 선반 베드는 강하게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만 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단단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비틀림이 생겨선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베드가 비틀릴 경우에는 치수의 변화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질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 고급 주철, 치드 주철, 미하나이트 주철 등등 굉장히 단단하고 강력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2번, 베드는 강성이 크고 방진성이 있어야 한다. 그쵸? 베드는 강성이 커야 됩니다.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강성이 커야 하고, 그리고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 성질인 방진성이 있어야만 좋습니다. 만약에 먼지가 잘 부착되면은 나중에 가공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차가 커질 수도 있으면서 또한 칩도 잘 달라붙겠죠. 그래서 방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3번,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베드 자체가 먼저 마모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베드가 내마모성이 커야만 합니다. 4번, 정밀도와 진직도가 좋아야 한다. 말 그대로 베드는 버텨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직도라고 하면은 직선 물체의 직선 형체의 기하학적인 올바른 직선에서 벗어난 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 직선 자체가 올바르게 뻗어 있지 않고 휘어 있겠죠. 그래서 진직도 또한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선반의 베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29번, 사인바의 사용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인바는 이렇게 사용 예시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인바가 이것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사인바인데요. 사인바는 사인바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롤러와 게이지 블록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게이지 블록을 이용하여 각도 측정이 맞는 내용입니다. 2번, 3번 보면은 여기 진원도, 유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얼마나 오차 없이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원도고요. 유호경은 나사의 홈의 폭과 산의 두께가 같도록 한 가상 원통의 지름이 바로 유효경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들, 그 명칭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유효경 또는 진원도 관련 문제들, 모르는 단어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30번, 자생작용을 하는 공구로 가공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생작용이란 스스로 다시 생겨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자생작용이죠. 먼저 스피닝 가공, 1번 스피닝 가공 같은 경우에는 원뿔형 용기를 만들거나 용기 입구를 오므라들게 좁히는 가공법입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스피닝 가공에 속합니다. 2번 연삭가공, 연삭가공 같은 경우에 바로 자생작용을 하는 공구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삭 숫돌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마멸이 일어날 텐데요. 마멸이 일어나고 그것이 파쇄가 되다가 떨어져 나가서 탈락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연삭 숫돌이 다시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생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멸, 파쇄, 탈락, 생성 이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자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삭 숫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선반 가공,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것이 바로 선반 가공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가공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강력한 레이저를 쪼아가지고 물체를 절단하거나 물체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가공입니다.